가족에게 계십니다. 그리고 10분이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기한을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다림으로 같이 묵념을 하도록 합니다. 일동묵념.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촛불 집회 사회를 맡은 저는 세월호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활동은 대한불교 조계종 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한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월호 106일이고 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가족 단식이 15분이 들어갔습니다. 국회 10분, 강화문 5분이 들어갔는데 다 쓰러졌습니다. 보통 사람도 단식 굉장히 힘듭니다. 여름 단식은 우리 여기 쌍용자동차 김정우 지부장 계시지만 단식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특히 여름 단식은 몇 배로 힘든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이 이런 슬픔을 가지고 단식하는 일은 더 몇 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 분노와 기다림 사무치다 보니까 빨리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3분이 다 쓰러졌습니다. 그 남아있는 강화문에 우리 유미 아버님 계십니다. 박수로서 한번 힘내시라고. 국회도 지금 또 단식자 화분, 국회도 계신 국회에 남아있는 우리 대변인을 향해서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 2분이 가족이 단식하고 있고요. 지금 잠시 그 옆자리에 조계종 스님 한 분이 노동위원회 스님 도철 스님이 15일째 단식인데 잠시 씻으러 가신 모양입니다. 지금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단식 여러분이 국민 단식 한 끼 단식이든 세 끼 단식이든 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뭐 총선이 있지만은 세월호 특별법은 진척이 없고 계속 표류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마 특별법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고, 여당은 뭉개고 있고 지치기를 바라고 있고, 야당은 체면치레 그냥 그 치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총선 그 치료로 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여야 정부 가릴 것 없이 보이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모든 국민들의 아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믿을 수 없지만 우리 국민 스스로 국민 모두를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고 세월호 참사의 낱낱한 현장이 진실이 공개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오늘 뭐 강의 아닌 강좌입니다. 약식인데요. 오늘 항상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명에 대해서 강의를 맡고 계시는 홍성수 교수님인데요. 주제는 법과 안전입니다. 세월호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래 됐죠. 법과 안전 주제로 약 15분 정도 노상 강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홍성수라고 합니다. 예, 뭐 제가 곳곳에서 강연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노상에서 해본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마음도 많이 무겁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더 막막해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그 통계 자료를 몇 개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여태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직 완전히 처벌을 받은 건 아니지만 수사도 받고 또 조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입건된 사람 숫자가 331명이 되고요. 구속을 당한 사람도 139명이 구속을 받아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세월호 사고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뭐 선장이나 선원들도 잡혀갔지만 그 외에 뭐 한국해운조합이라든가 뭐 한국성급이라든가 이런 유관기관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그런 숫자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듯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실 겁니다. 검찰이 나름대로 몇 개월이나 수사를 했고 재판도 받고 있고 구속자도 나왔지만 뭔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다 하는 거는
도대체 우리가 이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이 느낌이 어디서 기인하는 건가, 그리고 왜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어떤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들을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대책위와 가족대책위가 발표한 의혹이 몇 가지였냐면, 제가 쭉 보니까 89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에 검찰이 수사를 지금 3개월을 했는데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아직도 89개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서는 새로운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정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또 새로 불거지게 됐고, 또 어제는 해경의 책임에 관련된 문제가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검찰 수사에만 의존해가지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보는 아주 실증적인 장면입니다. 뭐 모든 사고가 다 마찬가지지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이 이제 사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일부 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들, 과연 독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을까? 정말 그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한 그런 수사가 이루어졌을까? 이거는 이제 수사 자체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할 수밖에 없고, 또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제가 어떤 부분을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수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벌어지는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수사에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이 문제는 수사로만 풀릴 수는 없는 문제다라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태까지 이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보면요, 특정한 개인을 형사 처벌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히 누군가를 책임을 물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를 감옥에 넣어야겠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문제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병헌 씨가 이제 뭐 자살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많지만, 그 일가가 가지고 있는 책임도 비슷합니다. 처음에 검찰은 유병헌 일가를 수사를 할 때 과실치사 혐의를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주가 이 사고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책임이 연관이 돼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수사를 사실은 시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혐의가 밝혀지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배임 횡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보다는 약간은 간접적인 책임이죠.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책임이 있는데, 직접 경영을 하거나 지시를 한 책임이 아니라 실소유주로서 부실하게 기업 경영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거는 형사 책임으로 묻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백하게 이것도 문제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검찰한테 이 문제를 맡기면 어떻게 되냐면, 검찰은 처벌할 수 있는 것만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병헌 일가가 잘못한 것 중에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배임 횡령이지, 이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과실치사는 물을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검찰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있는 거는 검찰은 일체 손을 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진상을 규명하는 기관이 아니라 오로지 불법인 것, 특히 형사적으로 불법인, 그리고 특정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만 수사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이지,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큰일이 나겠죠. 검찰이 뭐 이런 문제 터질 때마다 고주할 미주할 대책도 얘기하고, 또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도 처벌하고, 또 형사처벌할 수 없는 문제도 밝혀내고, 이렇게 되면 검찰은 무슨 흥신소 같은 역할이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은 어디까지나 형사 불법을 개인에게 묻는 역할에만 한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어떤 사람이 형사처벌을 당할 만큼 잘못했냐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규명되고 그 사람들이 분명히 엄벌을 받아야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서만 그칠 수는 없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형사불법은 아니지만 잘못된 관행들,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개선되어야 할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고를 만들어낸 더 큰 원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검찰한테 맡겨서는 검찰은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특별법을 요구했던 것이고 또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또 요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특별법에 우리 그 4.16 참사 특별위원회 업무를 보면요. 1번에는 진실규명 의혹 해소를 위한 조사와 수사라는 것이 1번으로 나와 있지만 그 외에도 8가지나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8가지를 쭉 보면은 예를 들면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대책 수립 또는 동일한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조사 및 대책의 수립, 이런 것들은 전부 검찰한테 맡겨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고 반드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가 철저하게 직접적인 원인부터 간접적인 원인까지 또 불법인 것과 불법은 아니지만 관행적인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파헤쳐야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조사위원회를 요구하는 그런 이유고 특별법이란 형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특별히 다루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검찰이 충분히 사람들을 조사하고 처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채로 그대로 남아있고 원래 그대로 남아있고 또 다른 비슷한 유형의 재난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문제를 이 상태에 방치하면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또한 강력한 권한을 갖는 조사기구가 모든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대책을 내놓는 사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증개축에 관련된 이제 문제잖아요. 그 도대체 증개축 허가를 누가 내줬을까? 근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차라리 어떤 증개축 과정에서 누군가가 비리를 저지러 뇌물을 받았다. 이건 법적으로 굉장히 클리어한 문제입니다. 뇌물을 받았으니까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살펴보면 어쩌면 뇌물을 받거나 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약간은 아니한 판단,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아니한 판단이 사고를 불러왔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우리는 되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아니한 발상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내려졌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차라리 돈을 받고 한 거면은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그 상황에서 돈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이 과정에서 도출해내지 못하면 똑같은 사고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관료들의 어떤 재취업을 막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료들의 재취업 막아봤자요. 어차피 법을 강화해봤자 2년, 3년 동안 재취업을 막는 거지 평생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또 직업의 자유가 걸리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또 파헤쳐야 될 부분들은 왜 관료들이 그렇게 재취업을 해서 도대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 기존의 어떤 관료들을 봐준다거나 편의를 봐주는 일들이 벌어질까? 마찬가지로 차라리 돈을 받고 한 거면 명백하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데 만약 문제가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은밀한 이익, 좀 더 장기적이고 어떤 그 사람의 그 직접적인 돈의 문제는 아니지만 권력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작용들에 의해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편의를 봐주거나 이런 문제들은 검찰이 아무리 수사해봐야 불법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파헤쳐서 가르치는 그런 일들가 벌어지지 않게 그런 아니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우리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조사위원회 우리 그 특별법이 만드는 조사위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특별법에 보면 조사위 이제 그 조사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뭘 2년씩이나 할 게 있냐? 저는 어디 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2년으로도 부족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수사나 이런 문제들은 클리어한 문제들, 깔끔한 문제들을 명백하게 불법인 문제들을 잡아내기만 하면 되는 문제지만 우리 조사위에서 해야 될 문제들은 대책도 수립해야 되고
불법의 문제가 아닌 관행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파헤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세월호 참사라는 단일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 우리가 소홀히 했었던 여러 가치들을 새롭게 복원해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꿔내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저는 뭐 국가대개조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세상을 전체적으로 다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2년이란 기간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한 100명 정도 되는 위원들, 그 다음에 한 15명 되는 위원들, 그 다음에 100명 정도 되는 직원, 그 사람들이 2년 정도 일을 해봐야 어떻게 보면 그 기간도 정말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부족한 그런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까 오면서 그 오마이뉴스인가요? 나왔던 그 자료를 보니까 한 30년인가 40년 만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 이제 전부 규명됐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스타디움이 하나 무너져가 축구 경기장이 하나 무너지고 뭐 이렇게 경찰 진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거의 한 30-40년 만에 밝혀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사실은 2년 안에 과연 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파헤칠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이 되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겨우 그것도 안 들어주고 권한도 부족하고 기간도 짧고 별다른 힘도 없는 그런 기구로 만들어서 이 문제를 적당히 덮으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드시 최소한 지금 대책위가 내놓고 있는 특별법이 반드시 관철돼야 되고 그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조사위의 권한들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든 문제들을 좀 낱낱이 파헤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또 저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정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것만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것도 안 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거 있을 만큼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한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신 우리 홍 교수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탈법, 불법. 지금 새누리당이 특별법을 안 되는 이유가 사법체계를 뿌리부터 흔든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아하, 사법체계를 뿌리부터 흔든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희입니다. 박근혜 아버지입니다.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한 것이 사법체계를 뿌리채 뽑힌 쿠데타고 군사 반란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김기춘이는 유신헌법을 만든 놈입니다. 이 땅의 사법체계를 뿌리로 흔든 놈이 김기춘이고 그 혜택을 많이 치고받은 사람이 박근혜입니다. 어떻게 감히 새누리당이 사법체계를 뿌리부터 흔든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이 1000개, 100개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는 지금부터라도 세월호 가족 앞에 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반성해야 됩니다. 자기 아버님의 죄가를 낱낱이 공개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사법체계를 흔든다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뭐 개인 뭐요? 사생활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느 국회의원이 여당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사생활을 왜 조사하느냐? 대통령이 대낮에 7시간 없어진 게 사생활입니까? 그것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새누리당 뿌리는 그렇죠, 박정희 뿌리입니다. 그 이전에 친일파 뿌리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행동적으로, 좀 더 실천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와가지고 뭐 몇 명 모아놓고 국회의원 총회를 하고 텔레비전 갖다 대면 얼굴 비춰나가고 텔레비전 카메라 사라지면 사라지는 그런 야당 국민이 절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못된 야당들입니다. 예, 두 번째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정말 106일 동안 눈물 흘리도 이런 분들이 없었겠죠. 이 땅에서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최고 가슴 아파하고 간절하고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들일 겁니다. 단원고 2학년 4반 성호 아버님을 큰 위안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아버님 나와주십시오. 예, 심파시고 계신 다시 한번 우리 정말 힘내시라고 반드시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2학년 4반 최성호 아빠입니다. 12일날 청계광장에서 울던 아빠가 저고요. 오늘 저희 4반이 광화문 왔습니다. 여러 분 오셨는데 오늘 또 다른 단체에 또 지지 요청하러 또 몇 분 가시고요. 지금 몇 분 남아 계십니다. 저희 4반 얘기 조금 하고 저 얘기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4반은 정원이 38명입니다. 정원이 38명이고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애들이 28명입니다. 그 중에 저희 아이도 있고요. 다른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아이가 2학년 4반인 것도 제가 몰랐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알았고요. 아이가 35번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다른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번이었다, 너는 누구다, 당신은 누구의 아빠다, 누구의 엄마다. 그리고 저는 최성호의 아빠로 2학년 4반 다른 학부모들과 그렇게 같이 있습니다. 지금 28명의 학생들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28명의 학부모님을 다 모릅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아직도 병원에 계신 분이 있고요. 사람의 눈을 마주 못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나오는데 다른 28명의 학부모님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눈을 마주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다 모릅니다. 죄송한데 다 모릅니다. 힘드셔가지고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잘 모르고요. 지금 4반 부모님들도 몇 분 오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부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직도 사람을 못 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뵈러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눈을 피하셔가지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서 그 다음부터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못했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반만 말씀드리면 그런 정도의 상태이고요. 그리고 생업을 하러 가신 분도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이 커가고 있으니까 다른 형제들이 있어서 형이 있어서 그런 생업을 하러 가신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저는 못 갑니다. 형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가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계속 나옵니다. 3반 얘기를 좀 잠시 섞어보면요. 3반은 오늘 국회에 갔습니다. 국회에 있고요. 3반 한 어머님은 자식을 잃었는데 그 아이의 형이 5월달에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가서 지금 지뢰 제거하는 교육을 받고 있답니다. 지뢰를 제거하는 부대에 배치될 모양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고. 제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도서가 제가 너무 없어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면 손에 마비가 오고 손이 막 떨리고 혈압이 올라가서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해도 용서를 해주십시오. 제 얘기를 좀 드리면요. 저는 아이와 집사람, 아이 엄마와 저와 이렇게 3명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저는 10년 전부터 주말부부 이런 걸로 살았습니다. 9년 동안 지방으로 일만 하러 다녔습니다. 집사람하고 아이는 안산에 두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해외 발령을 받아가지고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17일에 팽목항으로 갔습니다.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저희 아이가 4월 19일 23시 50분에 발견이 되었다고 시체 검안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검안서에는 19일 23시 50분에 발견이 되었다고 적혀 있는데 저희 아이의 인상착의는 20일 12시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길 아이가 있다. 부모는 데려가라. 이렇게 인상착의를 발표하더라고요. 도대체 제 아이를 데리고 12시간 동안 뭘 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 아이가 건져졌으면 바로 데려가게 좀 해주면 좋은데 12시간이 지나서 인상착의가 떴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안산에 왔습니다. DNA 검사가 늦어지고 부모 확인이 안 되니까 이따가 데려가라 그렇게 해서 아이의 시체 검안서는 19일 23시 50분으로 적혀 있는데 아이가 안산에 도착한 건 21일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더 지나고 나니까 그것마저도 죄송합니다. 아직도 못 나온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빨리 죽어서 빨리 온 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해서 아직도 못 나온 애들이 있어서 다행히 저희 사반은 28명이 다 부모님한테 왔습니다. 시신으로 돌아왔다는 것 말고는 일단 부모님한테 다 와서 저희 반은 다른 반한테 조금 미안합니다. 그 반에는 아직도 못 나온 애들이 있어서 자식들이 다 죽어서 왔는데 조금 미안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집사람이 아이 엄마는 아이랑 계속 둘이 살았습니다.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아이 학교 보내고 집사람은 그렇게 살았고 저는 계속 밖에만 살았습니다. 혼자만 자는데 익숙해져 있고 10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집사람이 집에 혼자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집에 혼자 있으면 이상해집니다. 계속 울고 새벽 3시간 4시간 아이 방에 들어가서 계속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옆에 누군가 붙여놓으려고 데리고 나오려고도 하는데 나오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밝게 이렇게 지내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혼자만 있으면 계속 웁니다. 아이 방에 와서 계속 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저도 웁니다. 새벽 5시까지 6시까지 울다가 또 교회 갑니다. 그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데리고 다니려고 계속 그러니까 단식하겠다고 또 국회 단식한다고 들어놓았다가 또 병원에 갔다가 단식을 오니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옆에 누가 있으니까. 그리고 쓰러져서 병원에 가니까 그것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병실 옆에 누가 있으니까 혼자는 울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 엄마 지금 집에 또 혼자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 있고 그래서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불안합니다. 350만 명의 서명을 국회로 전달했습니다. 5월 6일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해서 갖다 줄 때까지 350만 명의 서명을 모아서 갖다 줬습니다. 제가 그 서명 다 셌습니다. 매일 우편으로 오는 것들, 시민단체 통해서 오는 것들 제가 그 서명 한 명 한 명 다 셌습니다. 350만 명이 넘게 해서 갖다 줬습니다. 1000만 명 서명 받아서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좀 알려달라는 그런 말을 하려고 힘이 없어서 1000만을 모아보고 했다고 했는데 350만 밖에 못 모아서 안 가르쳐 주는가 봅니다. 계속 서명 받고 싶습니다. 9시 56분에 부디 살아서 만나자 부디라고 단톡에 얘기했던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 되니까 10시 4분에 트위터에 인천에서 제주 가는 세월호에 타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고요. 제발 살려달라고 라고 얘기했던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는지 나는 알아야 되니까 10시 7분에 걱정이 돼서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살아서 갈게요라고 했던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나는 알아야 되니까 계속 서명 받을 거고 계속 싸울 거고 계속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를 거고 울 겁니다. 가슴에 묻으라는데 묻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서
끝까지 싸워볼 겁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안 알려주는지 끝까지 알아야겠습니다. 부모니까, 아빠니까, 엄마니까 알아야겠고요. 106일이 지났습니다. 내 새끼 태워가지고 100골로 묻어놨습니다. 그런데 가슴에는 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가 갈립니다. 누구를 여지를 내고 싶은데 책임자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려달라는 게 부모들이 요구를 못할 건지, 요구가 안 되는 건지, 여당은 여당의 특별법을 만들었고, 야당은 야당의 특별법을 만들고, 저희는 저희들의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고 싶다. 누가 우리 아이의 죽음에 개입이 됐는지 알고 싶다. 누구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죽었는지 알고 싶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저희들은 부모니까, 아빠니까, 못해준 게 너무 많은 아빠니까, 너무 애가 보고 싶은 부모이니까. 그러면 애들이 좀 편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예. 예, 이것이 바로 유가족들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종평들은 털면 가족들이 뭐 돈이 어떻고 뭐 계속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믿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종평, 조중동, 그 언론들은 진실도 모르고 국민의 눈물도 모르는 정말 사이비 언론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호 아버님이, 어머님이 힘내라고, 그리고 모든 가족도 힘내라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는 노동자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국가가 필요한 것은 삼성이고 현대고 재벌들입니다. 삼성 이재용이가 몇십억에 몇 수십조 회사를 가져가고 현대자동차 아들이 단돈 몇 푼에 재벌을 인수하고 그래도 진역 안 갑니다. 다 봐주는 것이 이 땅의 국가입니다. 노동자가 파업을 하고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시켜달라면 집어넣고 해고시키고 유미 아버님도 노동자입니다. 노동자가 조금만 잡아가면 진역하고 민영화 반대하면 구속시키고 90명을 해고시켜놨습니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국가가 필요 없습니다. 정말 국가는 국가다워야 되는데 노동자에게는 국가는 재앙인 것입니다. 적어도 한국 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땅에서는 국가는 바로 노동자에게는 바로 재앙입니다. 그 재앙에 정말 순서에는 없는데 일어서서 우리 박수 한번 힘내라고 보내줄 분이 여기 왔습니다. 몇 년 동안 정리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쌍용자동차 김정우 지부장한테 힘내라고 우리 일어서서 우리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가족들도 다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자영업을 해가지고 먹고 살고 아들, 딸들이 바닷속에 있고 그리고 모든 시신이 하늘나라로 갔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도 라면을 팔아야 되고 떡볶이를 팔아야 되고 땅을 파서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의 유가족의 현실이고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는 야당은 여당은 이 노동자의 현실을, 가족의 현실을 철저하게 애면하면서 자기들의 당리당략에 파묻히는 짓을 이 시간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오늘 바람개비가 돌아가 있지만 이 바람개비가 태풍을 만들어 폭풍을 만들어 청와대를 휘날리고 여당 야당을 힘을 합쳐서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노래공연입니다. 아까 노래공연 하기 이전에 서울 정목초교 5학년 우리 초등학생들 197명이
특별법 서명용지를 오늘 전달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맙다고 박수 보내주십시오. 우리 항성미 문화활동가를 모시고 공연 추모공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황승미라고 합니다. 노란 꽃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노란 꽃 드리겠습니다. 노란 꽃 한 송이 내게 줄게 아주 작고 노란 꽃 줄게 숨죽인 작은 새들도 줄 텐데 노란 꽃 한 송이 내게 줄게 아주 작고 노란 꽃 넣어줄게 노란 꽃 한 송이 내게 줄게 아주 작고 노란 꽃 줄게 봄비가 내려오면 새순이 나올 테지 잃었던 고운 얼굴들 꿈꾸며
아주 자꾸 아주 등대지기를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등대지기라는 노래는 저 개인한테도 생각해보니까 되게 중요했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마치 아이들이 등대처럼 멀리서 갈 길을 알려주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셨고 그리고 그 다음 뭘 하실지. 네, 하루 힘드네요.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은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부르고 계신 거죠? 입모양이 안 보여서 다 같이 해볼까요?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좀 줄여주세요. 어쩌다 보니까 꽃 시리즈를 만들게 돼서 이번 들려드린 곡은 붉은 꽃이라는 노래입니다. 폴트악기의 방종훈 지회장이 쓴 시에 제가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붉은 꽃 하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베이스 조금만 더 주세요. 최상의 음식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들려드리려고. 볼륨 더 줄여주시고요. 하이를 좀 깎아주세요. 어떤 세상 그로서 살아오고 다시 붉은 봄 비고 지는 대지 위에 불타는 분노로 이글거리 저 붉은 태양 지는 소양 속에 그리움으로 저 제가 이 노래 부르면 분위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기타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제가 부른 노래 중에 몇 번 아끼는 빠른 곡인데요. 청소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당분간 쓰레기를 버린다 이 세상을 당분간 더러움을 버린다 쓰레기를 당분간 쓰레기를 버린다 이 세상을 당분간 더러움을 버린다 어릴 적 떠나온 집 마당 슬쩍에 이리도 큰 집 쓰게 될 줄 몰랐지 오늘도 쓰고 닦고 눈물을 내가며 지우고 버린다 이 세상을 걸어오는 내 집은 아니야 눈을 내가며 사람이 살만한 집으로 만들어 당분간
세상을 잡는다. 네, 저는 계속 노래하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서 한편에서 제가 필수건을 좀 가지고 와서 그림도 그리고 수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실 분들을 같이 찾으면 좋을 것 같고, 인천에서는 문화예술행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2주에 한 번씩 거리 공연을 8월 초부터 세월특별법과 관련해서 잊지 말자라는 행동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올만한 사람들, 자기 진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전에 방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올 만큼 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던, 이제까지 말 걸지 않았던 내 동기와 친구와 이웃집 언니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을 걸 것인지 초대해야 될 때라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 아이들의, 등대가 된 아이들의 신호를 알아차리자고 얘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노래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신 우리 황승미 문화예술 활동가한테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고맙다고, 그래서 특별법 제정 촉구와 그 단식 투쟁에는 우리 일반인, 노동자도 있지만 우리 또 대학생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현재의 대학생들은 또 누구보다도 또 최고의 피해자입니다. 졸업을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예비 노동자들입니다. 우리 대학생 오늘 하루 다시 가신 대학생 한 분 모시고 간단한 소감 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제46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고은총입니다. 이 앞에 이렇게 서기까지 정말로 오후 5시부터 쭉 둘러봤는데요. 저를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말은 유가족 분들의 단식 17일째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단식 17일째까지 오기까지 유가족 분들의 가슴 아픈 그 곳을 어우러 만져주는 것이 17일이 아니라, 그리고 17시간도 아니라 이렇게 마음도 몸도 아프게까지 하시는 이 17일이라는 숫자가 저에게 가장 마음이 더 아팠고요. 이 자리에서 정말 아무 생각이 들진 않지만 먼저 앞서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 스스로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 혼자서 마음으로만 특별법 제정을 함께 했고 마음으로만 잊지 않겠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동으로 하시는 분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정말로 국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정말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그리고 대통령을 뽑은 건 모두 다 우리 국민들이 세운 것인데,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것을 두려워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촉구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그 진실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외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어디에서 누군가를 두려워하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에 사진으로 걸려있는 학생들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슴 속에 아직도 이렇게 뼈저리게 있는데, 106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라고 말을 하지만 아직도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 순간 동안 이제는 106일이라는 더 지나간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신 분들의 마음이 다 전달되고 국민분들이 더더욱더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단식 13일째, 17일째가 아니라
이제는 특별법 제정으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정말 더더욱더 국민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 한 분 남았는데요. 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굴뚝굴뚝이 올라가고 1년 가까이 농성을 하더라도 아무런 정부는 대답을 안 하고 현대자반도 그냥 노동자 구속시키고 그만입니다. 한 명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굴뚝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굴뚝에 1년 가까이 농성을 하더라도 전혀 이 정부와 이 국가는 내면했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본질이고 이 땅에 국가의 현실이었습니다. 약자한테는 철저히 강하고 그리고 국민을 뒷조사하고 댓글 달고 간첩 조정하는 것이 이 국가의 적어도 대한민국 국가의 현실인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발언자인데요. 아까 간단하게 짧게 소개했는데 그 노동자 중에서 최고로 고생하고 열심히 투쟁하고 저녁도 밥 먹듯이 가고 자필도 밥 먹듯이 가는 우리 노동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김정우 쌍용노동자 지부장 모시고 우리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쌍용자동차 해외 노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광화문을 보시면 저 앞에 대한문이 있습니다. 그 대한문을 지키다가 작년 6월 10일 날 구속이 돼서 나온 지 이제 한 석 달 됐습니다. 세월호가 터졌을 때 저는 그 느낌을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2009년도 정리해보로 정규직이 2646명, 비정규직 300명에서 무려 3000명이 거리를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지난 5월 말에 25번째의 주봉을 맞이했고 그 노동자 역시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서 집 안에서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730 재보궐선거를 위해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저번에 평택 을 보궐선거구에 현 김덕중 후보가 지부장 역할을 하면서 출마를 했었습니다. 결과는 더 지켜봐야 되겠죠. 좀 전에 우리 성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가슴에 저립니다. 죽음의 트라우마는 누구보다 먼저 겪어봤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로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을 가눌 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15만 4천 킬로 전기가 흐르는 철탑 위에서 171일 있었습니다. 전자파가 몸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위에 세 사람이 올라가서 견디고 싸웠습니다. 단식을 저가 41일을 했었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말씀 국정조사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본인 당신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약속 지키지 않고 지금도 뭉개고 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온 국민들의 이 간절함을 저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이 아픔과 고통들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그리고 주변을 다 알려서 무능한 저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노인네들의 남은 여생을 위해서라도 깨끗한 정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정치가 올 때까지 우리는 쉼없이 투쟁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증명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실천으로 옮겼을 때만이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얼마만큼 절감하고 함께 느꼈었던가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로서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내 죽음이 5층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땅바닥이 너무 낮아 보일 때가 수도 없이 많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 아내들이 줄을 잡고 약을 먹고 그렇게 목숨을 던지려 할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아니면 듣지 못하고 그렇게 보냈었던 것이 지금까지 세월이었습니다. 성호 어머님이 부디 건강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과 그것이 자신에게 밀릴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옆에서 잡고서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남편과 같이 밥을 먹던 아내가 베란다 문을 열고 훌쩍 뛰어 내려갔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죽음은 또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는 그 당사자 역시도 또 다른 죽음의 살을 깎아먹는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이후에 얘기하는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가 그런 아픔들과 고통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박근혜 정권을 새누리당을 확실하게 싸워서 그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만듭시다. 그리고 함께 몸대고 함께 마음 나누고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대한문에서 2년이 넘도록 지금도 서명대를 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세월호에 먼저 세월호의 맛을 봤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입니다. 함께 세월호 함께 잊지 말아주시고 함께 투쟁해서 세상을 바꿉시다. 고맙습니다. 빨리 공장으로 돌아가기를 힘내라고 빨리 공장으로 제발 빨리 가기를 같이 싸우겠다고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 발언 다 끝났고요. 우리 유진 아버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아니 길에 바깥에 도철선님 두 분 앞으로 좀 서주세요. 예, 아유 텐트 앞에. 예, 특별법 저도 15일째 밖으로 선임 좀 밖으로 놓으세요. 했는데 저도 15일 동안 같이 있습니다. 옆에 탁 한 분 쓰러질 때마다 가슴이 철컹철컹 내려앉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네 분이 여기서 쓰러져서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좀 나오세요. 여기 숨고 계세요. 옆으로 좀 서십시오. 선생님 수주범이 많아요. 네. 예, 아마 이 두 분이 남았는데요. 선생님은 15일, 우리 아버님은 17일째입니다. 제발 원통에서 쓰러지지 말고 특별법 제정 그날까지 싸우자고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하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끝까지 싸우자고.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팽목항 진도체육관 가족 10분 안 되겠지만은 우리도 함께 기다리면 함께 하겠다고 기다림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기다림의 버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대한문에서 1시에 출발해서 다음날 아침에 서울에 도착하는 기다림의 버스가 팽목항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대문 앞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국민촉구 집회는 이것으로서 끝내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